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700명 선까지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유행 확산세를 토대로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발표된 수치보다 오늘 발표된 수치가 더 늘어났고 700명이라는 수치는 3개월여 만에 이게 다시 700명대가 됐어요. 아무튼 상황이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추세를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네, 그동안 최근 이어졌던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증가폭은 감염 재생산 지수로 판단해 볼 때 1.07 지난주 기준이었는데 문제는 이 증가세 속도가 얼만큼 빨라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원할 때 이 증가세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증가세를 꺾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가장 좀 의문시 되는 부분인데 지난 3차 유행을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12월 4일 날 2.5단계로 강화하면서 확진자를 좀 꺾어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감염제 생산 지수를 감소시키면서 확진자를 낮추는 데는 좀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변수들, 겨울철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언제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과연 확산세를 꺾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꺾지 못하고 증가세가 어디까지 이어져서 정점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게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 증가 속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400명대에서 똑같은 감염제 생산 지수 1.07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700명대에서 감염제 생산 지수 1.07은 좀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이 규모 자체가 또 감염제 생산 지수를 더 키울 수가 있고 우리가 억제하는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겠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이 방역을 관리하는 대응 자원의 요원이라든지 인력 투입이라든지 속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규모를 따라가기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확진자 수 자체가 늘어나는 것도 상당히 앞으로 증가세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좀 우려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도 꺾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강화된 조치가 필요한 걸로 보이는데 동시에 지금 국민들 피로감도 상당한 상황이고 또 자영업자들 영업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당국 고민이 상당할 걸로 보이는데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좀 효과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강화하는 것은 사람들 간의 아예 만남 자체를 못하도록 주로 이제 빈말 전파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 중점 관리 다중 이용 시설의 영업을 제한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최근 들어서는 이제 많은 자영업자들의 반발이라든지 경제적인 피해 보상에 대한 어떤 충분한 뒷받침이 되기 어려우면서 더 이상 이제 영업 제한을 하는 것이 사실 좀 어렵게 됐고 다만 우리가 기본 방역 수칙을 정해서 이것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 경고 없이 10일에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우리가 작년에 했던 것 같은 그 영업 제한을 하는 데 상당히 좀 제한이 있을 것 같고 2.5단계로 올린다고 해도 밤 10시 영업을 밤 9시 영업으로 좀 줄인다든지 좀 우리가 그동안 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인 정책은 상당히 좀 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 제한점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사적 모임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것 조치들이 효과는 있었지만 또 최근에 감염 사례는 4인 이하의 모임이긴 하지만 또 같은 시설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사적 모임을 우리가 인원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강제적으로 영업을 못하게 한다면은 우리가 좀 더 방역 수칙을 잘 지키게 하는 신체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하고 사람 간의 거리를 유지하고 환기를 한다든지 그런 정책들을 좀 보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김경우 교수께 드렸고 마찬가지로 오창석 평론가께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3월 17일 정세균 총리가 직접 나와서 2주 동안 앞으로 강력한 방역 지침을 통해서 400명대에서 200명대로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3월 17일부터 지금까지 줄어드는 추세도 살짝 있었긴 했지만 결국은 다시 700명대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방역이 사실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요. 작년 말부터 돌아가 보면 3차 대유행이 시작하고 나서
거리두기 재편이 거리두기 발표가 2주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2주만 끝나면 단계가 완화될 것이다. 2주만 끝나면 단계가 완화될 것이다 하면서 사실은 큰 변화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앞으로도 2주만 더 버텨보자라는 얘기가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걸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강도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흡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꽤나 큰 고심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523.7명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확진자가. 근데 오늘 확진자를 포함하면 543.3명입니다. 이게 단계 조정 핵심 지표 중에 이제 500명대를 넘어서면 2.5단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제 2.5단계를 넘어서는 기준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수도권이 보통 80% 이상이었는데 오늘 기준으로는 수도권이 72%, 비수도권이 28%입니다. 따라서 비수도권도 여전히 이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수도권 역시 거리두기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 브리핑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최근에 클럽이나 지하주점 같은 유흥주점에서 방역 수칙을 미준수한 사례가 신고됐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단 영업 제한 대신에 그 처벌을 조금 더 강력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효과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저는 이제 영업 정지와 같은 강력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경찰청이 지난 5일부터 6일 이틀 동안 전국 유흥시설 2,777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이틀 동안 점검했는데 방역 지침 위반 사례가 206명, 총 38건이 적발이 됐고요. 예. 무허가 등 불법 영업이 49명, 23건이 적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틀 동안 이랬다는 것은 사실 일주일 또는 지난 한 달 동안 돌이켜 보면은 훨씬 더 많은 업소들이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고 또는 불법 영업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경찰 인력을 조금 더 풀어서 단속에 나서야 되고 단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적발 후에 영업 정지 등 강한 대책을 내놓아야만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된 이야기 또 저희가 해봐야 될 텐데요. 브리핑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말쯤에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고 연기를 했다가 또 다시 재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서 일정 부분 좀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인 분명한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논란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네, 일단 그 혈전증에는 좀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생기는 심부정맥 혈전증과 폐색전증, 그건 이제 인구 1000명당 1명꼴로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는 혈전증이 되겠고요. 네네. 지금 그 혈전증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의 인과성은 없다, 이렇게 이미 밝혀진 바가 있고요.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혈전증은 매우 특이하고 희귀하게 예. 100만 명당 1명꼴로 생기는 원인은 잘 모르지만 뭔가 면역 반응에 의해서 혈소판들이 서로 응집하면서 예. 혈전이 생기고 또 혈전이 생기면서 혈소판이 감소하는 네. 그런 특이한 혈전증이 100만 명당 1명꼴로 좀 보고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어떤 이상 반응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일전에 보고가 있었다가 최근에는 아마도 좀 관련성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최근 나온 EMA와 연구에서 결론은 그런 것 같고요. 네. 근데 문제는 그 100만 명당 1명꼴로 생기는 이런 아주 특이하고 희귀한 혈전증이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맞는 것을 주저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았을 때 이득이 훨씬 크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은 계속 지속하고 다만 연령을 조금 젊은 연령층을 제한한다든지 이상 증상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더 잘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일반인에 대해서 백신 이상 접종에 대한 안내를 더 잘하고 또 의료인에 대해서도 접종 후에 이런 증상이 호소하는 분들께는 이러한 진료를 하라는 지침을 만들고 어디 가서 어떻게 검사를 받을지 그런 것들을 좀 강화하는 추세로 아마 이제 우리가 백신 접종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게 지금 그 유럽의학청에서 발표하는 대로 특이 혈전, 그 희귀한 혈전과 그냥 일반적인 혈전과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기는 혈전은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대부분 우리가 이제 많이 움직임이 좀 적은 특히 이제 오래 누워 계신 상태에서 하지의 심부에 있는 정맥에 혈전이 생기면서 그것이 다리가 붓는다든지 혈전이 이동하면서 심장을 통해서 폐혈관을 막는다든지 그렇게 나타나는 혈전증이 1000명당 1명꼴로 흔하게 나타나는데 그건 이제 백신 접종과는 관계는 없는데요. 예. 지금 희귀한
일반 혈전증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 후에 뭔가 일부 사람들에게서 특이한 면역 반응이 생기면서 특이 항체가 혈소판에 작용하면서 혈소판끼리 서로 이제 응집을 유도하고 그 응집된 혈소판들이 혈전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흔히 잘 생기지 않는 부위에서 혈전이 생기는 그러니까 뇌정맥동이라든지 내장 정맥이라든지 그런 부위에서 혈전이 생기고 또 그런 혈전 때문에 혈소판이 부족해지면서 여러 가지 자반증, 빨간 반점이라든지 쉽게 멍이 든다든지 잇몸이나 코피가 잘 난다든지 그런 출혈 경향이 나타난다든지 그러한 사례들이 지금 유럽에서 보고하기에 이제 3,400만 명 접종한 중에서 이제 뇌정맥동 혈전증 같은 경우는 192명, 내장정맥 혈전증 같은 경우에는 34명 정도로 100만 명 1명에서 5명 걸로 보고가 됐다. 그래서 정확한 기전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연관성은 있는 것 같다.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어떤 인과성은 이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정확한 어떤 기전을 통해서 그런 특이 혈전을 일으키는지 연구는 필요하겠지만은 일단은 그런 아주 희귀한 확률로 생길 수 있다. 현재까지 나온 결론은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그런 희귀한 확률 때문에 나머지 100만 명 중에서 99만 9천 명의 사람들이 예방 접종을 주저하거나 맞는 것을 피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유럽의학청이나 정세균 총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일단 부작용보다는 이익이 더 크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에 보고되는 이상 반응으로는 아나필락시스가 대표적이었는데 그 증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으면 괜찮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희귀혈전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내가 이 반응을 겪는구나 이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도 알려진 것처럼 20대 1차 대응 요원 119 대원께서 어제 두통이 오래 지속돼서 머리 MRI나 CT 촬영을 했더니 뇌정맥동 혈전증이 발견됐고 일주일 동안 치료받은 상태에서 현재는 퇴원해서 호전된 상태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뇌정맥동 혈전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다 안내가 많이 돼야 되겠지만은 심한 두통이 생긴다든지 두통이 지속된다든지 또 뇌정맥동 혈전증이 생기게 되면 두개 내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시신경 유두 부종이라 그래서 시신경에 장애가 생겨서 시야가 흐려지거나 좀 시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그 뇌가 붓는 것 때문에 어떤 신경학적인 국소적인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두통과 함께 구토가 생긴다든지 이러한 이상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증상에 대해서 처음 겪는 증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당 의사나 아니면 1339라든지 콜센터를 통해서 이 관련 증상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적절한 의료 지원과 치료 장소, 진료 장소를 안내를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제 많은 전문가들께서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이제 의학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시면서 아마 이제 주말에 내릴 결론이라는 것은 그냥 이 접종을 재개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많이 설명을 주시는데 이거 어디까지나 뭐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이제 그 주말에 내려지는 결정이 이 반대의 결정이 내려진다면 백신 접종 계획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을 좀 하시죠? 일단 정부 방역 당국의 목표는 11월 집단 면역입니다. 그리고 예. 분기별로 들어오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나 모더나 수급량이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만 11월까지는 끝나는데 네. 지금 2분기 접종 대상의 67%가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네네. 근데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만약에 멈춰질 경우에 백신 수급이라든지 백신 접종에 당연히 차질이 생길 것이고 정부 차원에서는 65세에서 74세만 일단 접종을 해보는 방안도 검토가 된다라는 얘기를 전문가들이 했었는데 네.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아스트라제네카 다른 연령대 부작용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생겼는데 그 연령대는 맞아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바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고민할 것이라고 보고요. 일단 당분간은 추이를 살펴보면서 정부가 다른 백신 수급까지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2분기 접종 대상자들 동의율을 보니까 1분기 때보다 더 낮았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시 접종을 시작한다고 해도 동의율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까요? 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정은경 청장이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직접 맞으면서 이제 독려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작게나마라도 혈전증과 관련된 사례가 나왔고 그리고 유럽의학청 같은 경우에도 극히 드문 사례지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정부가 다독일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아지면서 백신 수급을 하기 위한, 백신을 접종하기 위한 인력도 부족해졌고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새로운 백신을 도입하는 부분도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접종하던 아스트라제네카 완전 문제가 생기니 사실은 여러 가지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나 주말께 정부가 모든 걸 정리를 해서 발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주요 국가별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 중단됐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30세 미만에게만 접종하라. 벨기에는 55세 이상에게만 접종하라. 그리고 주요 국가들은 55세 미만 여성에게만 조금 더 크게 부작용이 나타난다. 라고 하면서 연령과 지역과 인종별로 조금씩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국인은 어떤 상황에 해당되는지도 좀 더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이 희귀혈전증과 관련해서 지금 치료제는 나와 있는 상황입니까? 기존에 알려져 있던 그 혈전을 녹이는 치료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치료를 통해서 이미 뇌종맥동 혈전증이 발생했던 20대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완치가 됐기 때문에 현재 기존의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어떤 면역 글로불린이라든지 아니면은 혈전증과 관련된 어떤 특이 항체를 발견하게 되면은 뭐 좀 다른 치료를 한다든지 또 헤파린을 쓰지 않고 다른 항문제를 쓴다든지 이러한 치료 가이드라인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 같은 경우에도 잘 치료가 되고 또 많은 이제 CT나 MRI 같은 검사들을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면은 충분히 잘 치료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산의 유흥업소 관련 그 연쇄 감염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유흥업소 종사자 확진 번호나 동선은 뭐 당연히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에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너무 소극적으로 공개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사생활 부분에서 공개가 좀 꺼려지긴 하더라도 지금 정도의 확산 추세라면은 적어도 동선을 빠르게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벌써 지난달 24일부터 120여 명이고 부산 전체로 봤을 때는 3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연쇄 감염이 이 원양 선사 사무실까지 침투를 해서 그 사무실로부터 다시 20여 명의 확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15명 정도가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동선이라도 빨리 공개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쉬쉬하고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빠르게 시 차원에서 용기를 내고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오창석 평론가는 이어지는 순서 함께해 주실 거고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